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현재 6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여성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있으며 그중 4만 2천 명, 70%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입대했다면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 더 많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군대에 합류함에 따라 이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군이 늘어나는 것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대 들어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여군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북유럽에서도 여군의 비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여성의 비율이 2014년까지만 해도 6%였지만 최근 9%에 육박하고 노르웨이는 2015년 나토국 중 처음으로 여성 의무복무제를 도입해 2021년 기준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과거 소련에게 침공당했던 핀란드는 75년 동안 중립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나토에 정격 가입하면서 러시아의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패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를 달하는 국경을 맞댄 국가로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감행했지만 결국 핀란드를 나토에 합류시키면서 나토와 맞댄 국경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동안 핀란드는 과거 러시아에게 침공당한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중립국이지만 군사력 증강에 힘써왔고 동원령으로 100만 명을 총검으로 무장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어떤 북유럽 국가보다 강력한 여군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핀란드 여군이 운용하는 기갑부대의 힘이 놀라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최근 핀란드 여군이 조종하는 K9 자주포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원부에서 흔히 말하는 핀란드 미녀가 조종하는 자주포라는 식으로 재미를 주는 게 아니라 러시아군에게 정말 위험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모는 핀란드 여군들의 위용이 대단해 보였고 K9 자주포만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독작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핀란드는 이 K9 자주포로 지금 엄청난 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작은 핀란드와 같이 대규모의 정규군을 유지하기 힘든 나라에서는 방어에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무기체계가 자주포, 견인포, 전차라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이에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K9 자주포를 지난 2017년 중고로 48대를 구매해 배치하고 2021년 10월 10대를 추가 발주했으며 지난해 핀란드 내에 주둔하는 캐나다 나토군과 공동으로 쓰겠다면서 38대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총 96대를 구매했는데 최근에는 견인포 600대를 자주포로 교체하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700대의 K9 자주포로 엄청난 포병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러시아에게는 폴란드보다도 더 위험적인 국경을 맞댄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K9 자주포를 만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사장은 얼마 전 수출 비화를 들려줬는데 지난 2016년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를 구입하려고 현지 시험을 하는데 이웃나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도 구경을 하려고 참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보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더 놀랐고 핀란드는 잽싸게 사겠다고 하며 에스토니아도 구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신제품을 만들면 시간이 걸리는데 중고라고 사겠냐고 하자 핀란드가 바로 중고 48대를 사겠다고 했고 결국 노르웨이보다 9개월 먼저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유럽의 국가들이 K9 자주포에 반한 이유는 그 놀라운 성능과 뛰어난 가성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고위 군사 관계자가 2018년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한국의 부대를 방문했는데 에스토니아 장군이 보는 앞에서 한국군 최고 책임자는 부대에 배치된 신병에게 K9 자주포를 운용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초년병도 쉽게 조작하는 것을 보고 에스토니아 장군이 감동했고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 12문을 계약하고 이후 23문을 더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다뤄보는 초년병도 쉽게 운용할 수 있을 만큼 조작법이 쉽다고 했는데 자주포를 처음 다뤄보는 여군들도 쉽게 다룰 수 있고 정규군이 아닌 예비군들도 동원되면 바로 다룰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 의무복무제를 도입해 여군 비율이 무려 20%나 되는 노르웨이에서도 이 K9 자주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21년 공개된 K9 자주포가 발사될 때 놀라는 노르웨이 여군의 모습이나 올해 공개된 선언을 달리는 K9의 위력을 설명하는 노르웨이 여군의 모습도 민상적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쉬운 조종법과 자동장전 시스템까지 갖춘 K9 자주포는 여군들이 운용의 위력을 발휘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되었고 이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이 K9 자주포를 앞다두어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K9 자주포와 경쟁하는 독일 PGH-2000은 조정법을 의의는데 6개월 이상 걸리고 유지보수도 어려워서 이들 국가가 K9 자주포를 선호하는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게 한국은 문용하기 편한 무기만 전달해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여군이 직접 문용하는 장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3월 육군제 7포병여단의 K9A1 자주포 사격훈련에서 놀라운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단 화력을 보유한 7군단은 북진선봉이라는 상징 명칭을 갖고 있는데 유사시 아군 전방부대가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면 뒤이어 7군단은 적을 격퇴하며 북진해가는 부대입니다. 7군단은 동아시아 최강 전력으로 중국 기동군단 2개랑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의 7군단을 막으려면 핵밖에 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군단의 7포병여단 소속 번개대대에서 펼쳐지는 K9 자주포 실사계 훈련의 주체는 여군들이었습니다. 번개대대는 포탄 43발을 발사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훈련을 지켜본 미군 러스 커핑스 중령은 K9은 최고의 화포무기다. 이번 훈련을 통해 K9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며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강한 동맹이자 적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사격훈련을 한 번개대대에는 최초의 여군 전포대장인 김유림 중위가 있었고 탄약 부사관 손세정 중사, 직접 자주포를 문용하는 김민수 하사 등 여군들이 훈련을 이끌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차부대에서도 강인한 한국의 여군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육군 최초 여군 전차중대장이 된 윤재은 대위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K2 전차를 모는 한국의 여군 전자 소대장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가자 여기에 해외 네티즌들은 엄청나다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여군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비교했는데 그 중에도 일본군의 사진은 전혀 달랐습니다. 강민한 카리스마가 풍기는 이 한국의 여자 소대장은 다른 나라 여군들과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K9 자주포, K2 전차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를 직접 운용하는 여군의 전술과 경험까지도 전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자료에 따르면 K9 자주포는 2000터부터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시장 점유율 4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임을 입증했습니다. 2023년 현재 점유율은 이미 절반을 넘은 52%가량이며 지금까지 체결된 개마군량이 원활하게 수출되면 점유율은 70%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개발할 예정인 K9A2는 선진국 거대 방산기업조차 뛰어넘기 어려운 동표에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자동화 기술을 더욱 개선해 1분당 최대 반사 수를 기존 6발에서 9발로 늘리고 승무원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사거리는 장기적으로 100km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최초 자주포를 만든 본산지 영국의 노후 자주포 대체 사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당장 필요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무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공격기 FA-50이 현존하는 지구 최강의 전투기 F-21을 격추했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당 소식을 접하지 못한 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FA-50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경공격기에 불과한데 F-22는 체급과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1을 FA-5001 공중전에서 격추했다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해도 그리 들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기체계 간 전투의 승패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작전 환경과 운용하는 사람의 능력도 중요한데요. 급이 떨어지는 무기체계가 한참 상위 레벨의 무기체계를 제압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FA-52, F-21을 격추한 것도 이와 같은 예인데요. 물론 실제 공중전에서 일어난 결과는 아닙니다. 필리핀 공군과 미 공군이 훈련 중 모의 전투를 벌였고 이 와중에 FA-52, F-21을 낙원하여 격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전이 아닌 훈련이라고 해도 F-22가 공중전에서 격추당한 것은 워낙 이례적인 일이라 많은 화제와 관심을 모았는데요. 덕분에 FA-50의 성능이 새삼 재평가되는 계기가 됐고 이를 통해 향후 수출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F-22는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2006년 미군 내에서 진행한 모의 공중전에서는 바로 전 세대의 미군 주력 전투기 F-16과 F-18을 241대 2라는 말도 안 되는 격차로 찍어 눌렀습니다. 심지어 격추된 것으로 판정된 이대는 같은 팀으로 묶였던 F-15였고
F-22는 단 한 대도 떨어지지 않은 채 혼자서 144대를 사냥했습니다. 게다가 F-16과 F-18은 E3 조기 경보기의 지원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어지간한 상대라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훤히 보면서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조합인데 F-22는 이런 조합을 처참하리만치 농락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F-22는 미군의 압도적인 힘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F-22가 격추 판정을 받은 것은 두 차례입니다. 2009년 모해 훈련에서 F-22가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의 레이더에 잡혀 항전장비의 전자전 공격을 당했고 그대로 암남에 맞아 패배한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공군의 유로파이터가 레드플래그 훈련 도중 F-22가 레이더에 잡혀라곤에 성공했던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라울러는 FA-18 호넷을 기반으로 전자전 장비를 추가한 전자전기로 근본으로 따지면 미 해군이 주력 함재기로 채용하던 멀티롤 전투기입니다. 유로파이터 역시 유럽에서 널리 쓰이는 멀티롤 전투기로 카나드와 델타익, 대량의 복합재 등의 요소로 인해 상위권의 비행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둘 다 본격적인 전투기인데다 뛰어난 성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인데요. 반면 FA-50의 원형은 훈련기인 T-50입니다. 경전투기와 공격기를 겸하는 용도로 일부 개조되기는 했지만 두 기체는 조종 특성에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같이 실제로 도입한 국가에서도 경전투기로 구매한 FA-50을 훈련용으로도 사용하는 등 결국 그 뿌리는 훈련기에 있습니다. 지난 5월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열린 필리핀군과 미군의 연합공중훈련 코프 썬더에서 필리핀은 FA-50PH와 에즈 211 중등 훈련기로 구성된 전투비행단을 내보냈는데요. 훈련의 일환으로 FA-50과 F-22의 모의 도그 파이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필리핀의 FA-51기가 F-22 낙원에 성공했고 그대로 공격해 격추 판정을 따냈습니다. 이 소식은 필리핀 공군제 오전투 비행단이 발행하는 파이터스 전어회 F-22가 낙원된 FA-50의 HUD 사진과 함께 실려 대략 반년 만에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F-22가 격추 판정을 받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1996년에 양산이 시작된 F-22는 첫 선을 보였을 때부터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전투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방산업계에서는 F-22는 한 번에 너무나 멀리 도약한 진화가 아닌 혁명을 일으킨 전투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기존 전투기의 고기동성 수준을 넘어선 F-22의 초기동성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결은 강력한 엔진과 첨단 플라이 바이 와이어 조종 제어 시스템에 있는데요. 특히 추력의 방향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추력 편향 엔진이 암권입니다. F-22가 장착한 2기의 F-119PW100 엔진은 상용화된 전투기 엔진 중 가장 강력한 추력을 갖는 동시에 세계 최초의 추력 편향 엔진입니다. 엔진 1기당 11.7톤의 MIL 출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F터버너를 작동하면 이 출력이 무려 15톤까지 치솟습니다. 공중우세기로 설계된 F-15 계열기 중 가장 고성능이라는 대한민국 버전 F-15K의 F-100 엔진 출력이 최대 13톤 남진님을 떠올리면 정말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F-22는 이런 강력한 엔진 덕분에 F터버너를 켜지 않고도 웬만한 전투기의 최대 가속 능력인 마하 1.5의 속도로 슈퍼크루즈, 즉 초음속 순항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F-22는 4세대 통합 디지털 엔진 제어기를 통해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비가 필요하다면 어딜 수리해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디지털 제어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덕에 성능에 비하면 비교적 정비성이 좋은 편인데요. 여기에 더해 글로벌 스트라이크 패키지 개량이 진행되면서 공중전은 물론 제담, SDB의 성능을 신분 활용한 지상 정밀 타격 작전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보입니다. 그나마 하드웨어가 워낙 모래되었다 보니 이 각에서는 급별하는 현대전에서 소수의 F-22 랩터로 공중 우세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F-22는 미국의 공군력을 대표하는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FA-50이 이런 F-22를 격추한 것입니다. 이는 F-22의 단점을 잘 파고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추정됩니다. F-22에도 단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최대 전투 행동 반경이 좁다거나 항속거리가 짧다거나 하는 점들이 꼽히곤 하는데요. 다만 이런 단점들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요소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F-22가 세계 최초의 5세대 전투기라는 것인데요. 이는 첨단 무기에 있어서 상당한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F-22는 처음으로 등장한 5세대 전투기이므로 개발 당시 상대할 것으로 상정한 기체 중에 5세대 전투기가 없습니다. 4세대나 4.5세대 전투기를 상대할 목적으로만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세대 전투기가 워낙에 개발이 어려운 첨단 기체이고 높은 가격을 자랑하다 보니 세계 각국이 사용하는 전투기는 알까지도 5세대로 전부 대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5세대 이전의 4.5세대 전투기들이 5세대 전투기의 기술을 일부 받아들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F-22는 5세대 전투기를 상대하는 능력이 부족한 데다 발전된 4.5세대 전투기를 상대로도 점점 고전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FA-50은 일반적인 전투기의 세대 분류에서 벗어나 있지만 성능으로만 따지면 4.5세대에 근접하기는 합니다. 다시 말해 개발 30여 년 만에 드디어 점차 뒤처지기 시작한 F-22를 상대로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FA-50이 덤벼볼 만한 성능을 갖추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번 훈련에서 F-22는 일부 무장을 봉인한 상태였습니다. 모의 전투 시 참여 기종 간의 성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혹은 부여된 훈련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F-22의 경우 암람 등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을 제한하곤 합니다. 이번 훈련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도구 파이팅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사정거리가 긴 무기를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일을 해외 수출에 있어서 상당한 강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가성비 좋은 경공격기와 F-22를 격추한 경공격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선 이 기록을 직접 세운 필리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노후급 전투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사업이지 승자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요. 1순위는 미국의 F-16이며 만약 F-16 도입에 실패했을 경우 2순위는 스웨덴의 그리펜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일단은 이 사업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의 수출을 성공시킨 블락 20도 무리 없이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정도라면 노후급 전투기 사업에도 덤벼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FA-50은 한순간에 수주가 유력한 기종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성능적인 부분에서 제한적으로나마 F-22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됐으니 오히려 필리핀이 기존의 FA-50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상업 운용성이라는 관점에서 큰 장점이 된 것입니다. 미국 역시 FA-50을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미 공군과 미 해군은 각각 따로 수백 대씩의 훈련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잉의 T-7A 레드호크가 이 사업들을 전부 접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밍은 무리수를 심하게 둬던 나머지 T-7A를 제대로 개발해 내지 못했고 개발 완료 판정을 받으려면 앞으로도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군 역시 인내심이 바닥나 또 다른 도입 사업을 시작해버린 상황인데요. FA-50을 선택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는 보잉이 사업을 따간 직후부터 계속 나왔지만 이번 같이 FA-50이 F-22를 격추하는 대활약을 해낸 상황에서는 훨씬 큰 관심과 수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일 덕분에 FA-50이 미군 훈련기 사업을 따낸다면 추후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 같은 기종을 따라서 도입하곤 하는 호주 등의 국가들도 FA-50을 선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간 FA-50의 공대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F-5 등 노후화된 전투기의 대체를 위해서인데요. FA-50의 개발사인 KAI는 이런 국내 수요와 해외 수출까지 한 번에 잠기 위해서 사이드와인더나 암람 더 나아가서는 IRIS-T 등 다양한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시키기 위해 매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 블락 20단계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공대공 전투 능력을 꾸준히 통합시켜 왔는데 이번에 F-22와의 교전은 그 성과를 잘 보여준 사례가 된 것입니다. FA-50이 F-22를 잡은 경공격기라는 타이틀을 달고 작년에 폴란드와 FA-50분 계약을 체결한 지 물과 10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배송을 완료해 폴란드를 깜짝 놀라게 했던 FA-50GF의 인도가 기존 계획대로 순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아에 따르면 지난달 폴란드 공군의 수출형 경공격기 FA-50GF-7, 8호기를 인도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수출형 FA-50GF-12기를 폴란드에 납품한다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FA-50분을 인도받고 있는 폴란드는 통합 과정 뒤 그 즉시 몰란드 공군에
전력을 배치하는 등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내며 구매를 뿌듯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국산 전투기 FA-50분 경전투기는 지난달 5일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하는 등 우수성과 안정성을 입증하며 세계 최강의 경전투기로 거듭났는데요. 이번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은 FA-50을 최초로 도입한 103대대가 2013년 9월 16일 최초 비행을 나선 후 10년에 걸쳐 세 대대가 함께 달성한 엄청난 성과입니다. 실제로 해당 기록을 거리로 환산하면 약 5,500만 km에 달하는데 이는 지구와 달까지 거리의 약 140배로 지구 둘레를 따라 무려 1370번 비행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런 FA-50분 전투기는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 세계 최강 경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FA-50분이 중국을 제치고 무려 100대를 한꺼번에 수출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또 무엇 때문에 발작 버튼을 누르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성황리에 막을 내린 서울 아덱스 2023분에서는 아주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공항에서 열린 아덱스 2023분에서 KAI와 모하메드 살라엘딘 이집트 방산물자부 장관과의 회동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KAI에 따르면 이날 모하메드 이집트 장관은 KAI 부스에서 경공격기 FA-50분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꼼꼼히 살피는 등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속에서 활약할 한국의 미래 신기술 제품군을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방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바로 FA-50분의 이집트 수출길에 청신호가 켜진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국방부 대변인은 모하메드 살라엘딘 장관이 KAI 전시관을 방문해 한국과 이집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군수 생산 기업의 제조 역량을 점검했다고 강조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특히나 앞서 작년에 우리 공군 블랙 이글스가 피라미드 에어쇼 2022분에서 첫 고개 비행을 하면서 무기 도입을 앞두고 있는 이집트에서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KAI는 이집트와 FA-50 수출 협상을 진행 중으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 수출 물량은 36대에서 최대 100대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집트군은 올해 새로운 제트 훈련기를 도입해 구형 알파 제트기를 대체할 계획으로 KAI는 이집트의 첨단 훈련용 제트기 FA-50, 기50 골든이글의 수출과 공동 생산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집트는 군 현대화를 위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F-16분도 대거 운용 중이라 훈련기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반면에 이집트가 운용 중인 알파 제트기는 수십 년 동안 운용해 온 구형 버전으로 심지어 훈련기가 단종되면서 고장이 나도 부품을 수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알파 제트기를 대체할 새로운 훈련기에 더해 최근 도입 중인 라팔 전투기를 보조할 경전투기 또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 우리와 수출 계약이 진행되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도입 물량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이집트는 미라지 52 및 미라지 2000분과 같은 오래된 전투기 또한 교체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이집트 국영 방산업체와 동맹전선도 구축한 상태로 앞으로 결실을 거둘 시간만 남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KAI는 작년 12월 이집트 국영 아랍산업화기구 아위와 이집트에서 FA-50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최신 기술 이전과 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양국 간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동사업 이행을 추적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들어 이집트 정부가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FA-50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번에 열린 아덱스 2023분에 직접 참가해 KAI와 긴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가자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이집트 정세가 대혼란을 겪고 있기에 이집트도 무기 구입을 예정보다 서두르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방산업계에서는 작년에 도입을 검토했었던 FA-50 협상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지상군 투입이 없더라도 당장의 공군 전력 강화가 시급한데 최근에 거세지고 있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군사력을 확실히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FA-50은 고급 훈련 LIFT 임무와 전투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데다 선택한 구성에 따라 공중 표적을 공격하거나 안전거리에서 최신 무기로 지상과 해군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 4.5세대 전투기와도 잘 보완됩니다. 무엇보다 이집트에서 FA-50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건 한국 공군의 안정적 운용 성과와 더불어 높은 가성비, 무장 확장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점에서 전 세계 어떤 기종도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이집트에서 FA-50 도입을 언제 하느냐 재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의 FA-50의 이집트 소식에 중국에서 엄청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FA-50의 연이은 수출 소식에 언짢은 내색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쏟아낸 건데요. 최근 중국 매체 민뉴스는 이집트가 FA-50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목적으로 KAI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런 갑작스러운 소식은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이집트의 이런 결정은 중국에게 FA-50이 새로운 스타로 자리 잡는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해줬다며 다만 한국과 이집트의 계약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작년에 한국의 블랙 이글스가 이집트 피라미드 에어쇼에 참가해 고개 비행을 선보였다며 당시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는 이집트의 선택을 받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멀지 않은 미래의 중국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라며 FA-50 또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렇듯 중국은 한국 방산의 높아진 위상을 소개하면서도 여기서도 은근슬쩍 중국을 띄우며 쓰린 속내를 감추지 못하면서 역시나 발작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집트는 방산 분야에서 중국과 유독 긴밀한 관계를 맺는 등 중국과 협력해 훈련기를 도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집트가 중국을 버리고 결국 한국을 택하며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 입장에서는 이를 마냥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에 대해 짜증을 내며 돌려 깎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지난 5월 디펜소 아랍은 작년 12월 KAI와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하면서 수출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FA-50 수출 규모는 100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한국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논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FA-50은 이집트는 물론 필리핀 신규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스웨덴, 그리펜 등 경쟁국을 손쉽게 압도하면서 연이어 좋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FA-50의 순조로운 수출 상황에 중국에서 이에 대해 좋은 말을 할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사실 FA-50 붐과 관련해 앞으로 더 중국에서 배 아파할 일만 남은 상황인데요. FA-50 기능이 지금보다 더 향상될 예정이라 중국마저도 트집을 잡을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KAI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방산 기업 달레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폴란드 수출형 FA-50PL의 달레스에 HMD를 장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골피언 HMD는 풀컬러 기호, 매우 짧은 인식 대기 시간, 주야간 작동을 위한 단일 디스플레이 모듈을 특징으로 하는데 FA-50PL의 첨단 디지털 조종석, 비행 제어 시스템과 결합해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밀 하이브리드 광학 기반 관성 추적기를 사용해 쳐다만 봐도 낙온 시스템이 구현되는 등 편의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거라는 게 KAI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릭넥선과 하나시스템이 차기 F50분 에이스 레이더 사업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면서 기술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LIGNX1이 공개한 ESR-500A는 경공격형 항공기를 대상으로 공기만으로 냉각하도록 설계됐는데 수랭식과 달리 냉각 장비가 필요 없어 부피와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중, 지상, 해상 목표에 대응하는 다수의 운용 모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갠 소자를 활용한 송수신 모듈을 적용함으로써 소형화와 경량화를 달성했습니다. 반면에 하나 시스템은 FA-50 등 경항공기에 적용하는 LCA AESA 레이더를 아덱스 2023분에서 최초 공개했었는데요. 하나 시스템 역시 공냉식 방식을 채택했으며 KF-21분에 장착한 S 레이더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항공기 시장도 선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이미 KF-21분에 장착된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제작해 국내 개발을 마친 상태로 유럽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시스템이 알세 레이더는 기계식 레이더처럼 안테나의 기계식 회전에 의한 방식이 아닌 레이더 전면부에 고정된 수많은 작은 송수신 통합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해 빠른 빔 조향이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한화시스템은 앞서 이탈리아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손잡고 경공격기 AESA 레이더 선행 모델 수출 주요 조건 합의를 맺었는데요. 이로써 레오나르도가 유럽 시장에 공급한 수백여 대의 전투기용 기계식 레이더의 성능 개량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거머쥐며 유럽 시장을 뒤흔들 채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FA-50분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표준 경전투기로서 입지를 다지는 날까지 응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미국이 든든한 동맹인 줄 알았던 호주의 갑작스러운 배신으로 뒤통수를 맞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분노한 미국이 핵심 안보 파트너를 교체하기 위해 한국에게 상상도 하지 못한 큰 선물을 줄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어부지리로 대한민국 해군의 수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간에 걸친 긴 싸움과 다툼이 있었던 두 국가가 서로 손을 잡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철천지 원수같이 굴던 호주와 중국, 두 국가의 수장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나눴는데요. 이제까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를 통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던 두 국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손을 잡아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심지어 양국 총리는 정기적인 총리 연례회담을 가지겠다고 발표했죠.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호주 앨버니지 총리는 시진핑 주석에 이어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 앞으로 호주는 중국과 더욱 많은 대화를 할 것이며 양국 협력을 위해 호주는 열린 자세를 갖겠다고 밝혔는데요. 2018년부터 시작된 양국의 다툼을 생각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격언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호주와 중국이 본격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 2020년부터였는데요. 당시 호주 총리 스콧 모리슨이 미국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촉구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편을 들며 자국 내 화의 배제를 선언하고 중국의 불편했던 지점을 계속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중국은 호주산 석탄에 대해 고관세를 매기고 쇠고기, 와인 등에도 관세를 매기며 호주 주요 산업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호주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기자 호주는 오히려 더욱 반중 노선을 고집하며 미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로 돌아섰죠. 두 국가의 관계 단절로 중국 역시 호주산 석탄에 의존하던 주요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호주산 석탄 공급이 중단되자 중국 남부 산업지대가 정전되면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게 되었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발 쇼크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죠. 중국 호주의 갈등이 전 세계의 경제를 휘청이게 만든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두 국가의 갈등은 국제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점점 심해지던 두 국가의 갈등 관계는 호주 내 오커스, 노커스 가입으로 절정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가 결성되면서 미국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핵잠수함을 호주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영국 설계도를 바탕으로 핵잠수함 8척을 호주에서 건조하여 배치하는 것을 허락한 것인데요. 동맹국의 핵무기 보유와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취해왔었던 미국이지만 호주에게는 이례적으로 핵잠수함 보유를 허가하며 호주를 중국 견제를 위한 천병으로 이용했습니다. 당연히 이에 분노한 중국은 호주에 폭언을 퍼부으며 호주가 정말로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중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협박하며 호주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벌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던 두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게 된 걸까요? 누구도 봉합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국가 사이를 다시 이어놓은 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지원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형세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미국이 점찍은 불량 국가들이 연합을 이루며 미국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의 적대하는 국가들이 무너지지 않고 연합을 통해 생존하는 것을 보면서 호주는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손을 잡기 위해 주요 교역국인 중국을 포기하고 다른 시장을 찾으려 했지만 전쟁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 역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해 중국을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자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중국과 다시 손을 잡는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과거 호주는 수출의 25%를 중국에 의존했었고 중국에 수출하면서 막대한 교역 흑자를 맛보았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질서를 거스르더라도 다시 중국의 손을 잡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주를 대체할 원자재 수입국을 찾아 헤매었지만 광활한 대륙을 통째로 영토로 가진 호주만한 자원 부국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중국 역시 물자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미국의 대중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원래 교역 파트너였던 호주와의 관계 개선을 꿈꾼 것이죠. 이러한 두 국가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중국 호주는 다시금 손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다시 파트너가 된 두 국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주의 고위 관료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 미국에 큰 충격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호주의 전 외교장관 봅 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주가 미국에 대해 지나치게 순응하고 자기 주장을 못하는 고객 국가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쿼드에 호주가 끌려다니면서 전보다 더 허약한 국가가 되었다고 작심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묵묵히 지켜보던 미국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졌는데요. 호주를 중심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려던 미국은 호주 갑작스러운 배신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군 관계자들은 애초에 중국과 한참 떨어진 호주를 믿어선 안 됐었다고 후회하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파트너를 선정해 중국 압박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뽑은 새로운 파트너 후보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수건인 핵잠수함 건조를 허용해준다면 절대 배신할 걱정 없이 중국을 가둘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핵무기는 물론 핵 관련 기술을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 중인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 자국 핵 자산을 배치,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서해와 남해 인근에서 핵잠수함을 순회하며 한국을 미국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빠르게 진전하는 전쟁 양상은 이러한 보호가 쉽게 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죠. 최근 미 중부 사령부는 오하이오급 유도 미사일 잠수함을 중동 근처에 배치했다는 이야기를 밝히며 미국은 이스라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주요 자산을 급파했다는 내용을 외부에 알렸습니다. 보통 핵잠수함의 위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미국으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정보를 투명하게 밝힌 것이죠. 이로는 단 하나 중동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에 쓸데없는 개입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핵잠수함들이 중동에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해구산이 얇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무리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도 미국의 전략적인 결정에 따라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미국으로서도 원칙을 고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는데요. 미국 싱크탱크들의 발표 역시 이러한 미국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방부에서 진지하게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주에게 줬던 핵잠수함 건조 권한을 한국에 이전하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미국은 다각도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미국 국방부가 중국에 대한 불길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한국 핵잠수함 보유 주장에 힘이 실렸다고 합니다. 미국 방부는 최근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상급 핵추진 잠수함 093B형 2척을 진수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상 공격 순항미사일을 사용해 유상 목표물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전력 투사 능력이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 밝히며 중국 선박 건조 속도에 미국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중국의 해군 건조를 유심히 지켜보던 미국은 실제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군함 개발 프로젝트의 실체를 목도하게 되자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고 생각했지만 막상 미국 혼자서 이를 감당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믿을 만한 파트너의 존재가 꼭 필요한 것을 안 미국은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죠.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이 핵잠 건조를 허락만 한다면 독자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미국조차 자국 군함 건조를 맡겨야 한다고 이미 인정하는 레벨이죠. 또 다른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심지어 한국의 핵잠수함을 넘어 핵무기까지 쥐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얼마 전 미국의 국방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와 한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아산정책연구원이 합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안보를 위해 전술 수소폭탄 B-61까지 포함한 최대 180여 개의 미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두 기관이 지난 1년간 공동 연구에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는 현재 해체를 앞두고 있는 미 전술 핵무기 100기의 현대화 비용을 한국에서 부담하는 대신 한반도에 배치하여 한국 지원에 사용할 것을 공약하여 기존 미국 해구선의 전략적 모호성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유사시 정말로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신을 미국 핵무기를 사실상 한국의 소유로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해소하겠다는 방안인 것이죠. 아시아의 군사강국 한국의 핵전략을 허가하여 미국이 지고 있는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 싱크탱크들의 공통된 주장이었습니다. 국지적인 전쟁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미국이 이를 다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수건 사업인 핵잠수함 도입 사업을 급속도로 변화하는 국제관계 덕분에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의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해내고 있는 한국이 핵잠수함까지 만들게 된다면 얼마나 괴물 같은 무기가 탄생할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게 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